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이 자폐 아동의 뇌를 깨우고 있어요. MIT 신경과학연구소의 긴급 컨퍼런스장이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MRI 영상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폐증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있었다니. 전 세계 석학들도 수많은 의료진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과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하버드 교수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신경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캐서린 그레이스입니다. 90년대 후반 하버드에서 처음 교수 자리를 얻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글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시던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를 무릎에 앉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그때마다 아버지의 서재에 가득했던 책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저는 뇌과학과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뇌가 어떻게 문자를 인식하고 처리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접한 한글 관련 논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문자 체계의 독특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한글은 마치 인간의 뇌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마주했을 때 빛나는 희망이 되리라는 걸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 나서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비록 학계에서는 제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저는 제 연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였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던 시절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저희는 여러 번의 인공수정 실패 끝에 시험관 시술로 겨우 에밀리를 가질 수 있었죠.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행 중이던 모든 연구를 멈추고 오롯이 태교에만 집중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의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생생하네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관찰하는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에밀리가 다른 아기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도 옹알이가 거의 없었고 제가 안아줘도 몸을 뻣뻣하게 굳히는 일이 잦았죠. 설마 하는 생각을 지우려 애썼지만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데 에밀리는 눈맞춤을 피했어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고 제가 하는 표정이나 손짓을 따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가슴이 아팠던 건 에밀리가 제 품에 안기는 것을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해해야 하는데 17개월이 지나도 엄마라는 첫마디를 듣지 못했죠.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에밀리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특정 장난감만 반복적으로 만지는 모습, 갑자기 나는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또래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진단을 내렸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온갖 의학 논문을 뒤졌습니다. 자폐증의 원인을 다룬 모든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갔죠. 유전적 요인, 신경 발달 이상, 환경적 요인. 읽을수록 자책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제가 임신 중에 연구에 너무 몰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아니면 늦은 나이에 임신이 문제였는지, 혹시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수만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한밤중까지 울며 논문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도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치료법, 새로운 시도들, 전 세계의 사례들.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볼 생각이었어요. 특히 뇌의 신경 연결망 발달과 언어 습득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에 주목했습니다. 자폐 아동의 뇌는 일반 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눈에 들어왔죠.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좌절감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동료인 존스 홉킨스 의대의 신경과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뜻밖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캐서린, 당신이 예전에 연구했던 한글 관련 논문을 기억하나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리 시각적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고 소리와 형태의 관계가 논리적이에요. 자폐 아동들은 패턴 인식에 강점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폐 아동들은 시각적 정보 처리에 특별한 강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떠올랐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적 패턴을 가진 시스템이었죠. 만약 한글의 이런 특성이 에밀리의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저는 한글과 뇌과학을 접목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자폐 아동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겠다고 정신이 나갔나? 하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에밀리의 뇌를 깨우는 특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에밀리의 진단 이후 하버드 연구실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정규 수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밤에는 자폐증과 언어 발달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연구했던 한글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특별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님의 조언은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자폐 아동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즉시 예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없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과학적인 방법에 매달린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연구 가설을 지지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뇌과학과의 스미스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비 실험 결과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의 단순한 도형 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문자를 보여줄 때는 전혀 반응이 없던 아이가 한글을 보면 미세하게나마 반응을 보였던 거죠. MRI 촬영 결과 한글을 볼 때 에밀리의 뇌에서 특이한 활성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너무 실험적이라며 지원을 꺼렸습니다. 전문가 검증을 거친 선행 연구도 부족했고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웠죠. 게다가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보니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한글의 뇌 과학적 효과를 연구해온 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특히 한글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고 제 연구 가설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이메일 교환 끝에 연구팀으로부터 공동 연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찾던 바로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글이 뇌의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였죠. 그때가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었어요. 안정적인 하버드의 교수직을 뒤로하고 6살 자폐증 아이를 데리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밤새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에밀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이라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10년 넘게 가꿔온 하버드에서의 삶, 동료들과의 관계, 에밀리가 다니던 치료센터까지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제 눈을 바라보며 한 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요. 우리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나도 기꺼이 모든 걸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나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실험 장비들은 후배 연구자들에게 물려주었고 에밀리의 장난감들은 꼭 필요한 것만 골라 작은 상자에 담았죠. 10년 동안 써온 연구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무모한 도전일까? 하지만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에밀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돌 때 찍은 사진에서 에밀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찍힌 사진들에서 아이의 표정은 점점 더 멀어져 갔죠. 마지막 사진을 앨범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앨범은 꼭 에밀리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리라고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처음 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통 때는 새로운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아이가 이상하게도 창밖의 구름을 가만히 응시하더군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기내식이 나올 때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기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스함이 느껴졌죠. 공항에는 연구소에서 보내주신 통역 선생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먼 길을 온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처음 듣는 한국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들, 모든 게 새로웠을 텐데 아이는 특이하게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환경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패닉 상태가 되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차분한 모습이었죠. 물론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주변 환경에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한국의 연구진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툰 영어로도 진심을 전하려 애쓰시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특히 수석 연구원님은 에밀리를 위해 연구실 한쪽에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셨더군요. 에밀리가 편안하게 지내야 교수님도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풀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불안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설렘도 있었어요. 에밀리는 새 방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장난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새로운 공간에서 늘 불안해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레 꺼내준 장난감 중 좋아하는 퍼즐 하나를 골라 평소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에밀리의 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다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두렵지만 이곳에서 시작할 우리 가족의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니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에밀리의 숨소리가 잔잔해질 때까지 저는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연구소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에밀리와 함께 연구소로 출근하는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제가 실험을 준비하는 동안 에밀리는 연구실 한켠에 마련된 공간에서 늘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소의 젊은 언어치료사 선생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큰 블록으로 만들어 에밀리의 놀이 공간에 두어보자는 거였죠. 자폐 아동들은 시각적 패턴에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에밀리는 한글 블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그란 이응과 네모난 미음 같은 단순한 도형 모양의 자음들을 유독 자주 만졌어요. 연구실에서는 에밀리의 뇌파 검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보여줄 때와 한글을 보여줄 때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에밀리의 뇌에서 특별한 신호가 관측된 거죠.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다른 자폐 아동들의 사례와 비교도 하고 뇌 과학 문헌도 찾아보면서 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요. 그리고 에밀리는 퍼즐을 유독 좋아했죠. 어느 날은 늦게까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에밀리의 놀이 공간에서 특별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블록을 바닥에 늘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보통은 아무 의미 없이 블록들을 배열하곤 했는데 이날은 이응과 미음 같은 도형적인 자음들을 비슷한 모양끼리 따로 모아두는 모습이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으로 한글 블록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치료 도구들에 무관심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보인 자발적인 패턴 인식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비록 아직 글자를 만들거나 읽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에밀리가 드디어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글 블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일과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 정해진 시간에만 활동하던 아이가 블록을 더 오래 만지고 싶어 했고, 이는 때때로 과도한 자극이 되기도 했죠. 특히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밀리는 쉽게 피로해 보였어요. 자폐 아동들에게 흔한 감각 과부하 현상이었죠. 연구진들은 에밀리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휴식 시간을 더 자주 갖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컨디션과 일과 패턴을 고려해 블록놀이 시간도 적절히 조절했고요. 흥미로웠던 건 에밀리가 차분히 블록을 탐구할 때는 오히려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마치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발견한 것처럼요. 물론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블록으로 만들어내는 패턴들은 점점 더 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저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한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곤 했어요. 평소 영어로 된 논문들만 보다가 이번에는 한글로 된 자료들도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꼼꼼히 살펴봤죠. 그러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다룬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과학적인 원칙을 따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기초로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문득 에밀리가 왜 도형적인 자음들에 먼저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닌 인간의 발음 기관과 기본적인 도형을 토대로 설계된 과학적인 문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한글은 우리 뇌가 인식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진 시스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연구실에서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분명 자폐 아동의 뇌에 특별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이야말로 언어 습득의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 가설을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한글을 처음 접하는 자폐 아동들의 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에밀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사례도 필요했거든요. 연구소의 도움으로 자폐 아동을 둔 몇몇 가정이 저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의 기본 도형 구조에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미음, 이응, 시옷 같은 기본 도형에 가까운 자음들을 접할 때 뇌의 시각 처리 영역이 특별한 활성화 패턴을 보였죠. 이는 알파벳이나 한자를 보여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모양에만 반응하던 아이들이 점차 그 모양이 가진 소리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듯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 같았죠. 에밀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한글 블록으로 만드는 패턴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은 기역과 비슷한 모양의 블록들을 모아두는가 하면 또 다른 날은 아와 비슷한 세로형 블록들을 따로 분류해두곤 했죠. 무작위로 보이던 배열이 서서히 의미 있는 패턴으로 발전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갑자기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각 아이마다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공통된 패턴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연구소의 동료들은 제 연구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선배 교수님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하셨어요. 특히 한글의 제자 원리와 뇌과학을 접목한 저의 가설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에밀리가 블로그로 만든 패턴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분명한 변화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무작위로 보이던 배열이 이제는 한글의 기본 구조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 벽에 에밀리의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붙여보았어요.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펼쳐진 사진들 속에서 저는 뚜렷한 발전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위한 배열에서 시작해 점차 규칙성을 띠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듯한 배열로 발전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자폐 아동들도 비슷한 패턴의 발전 과정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그 속도는 제각각 달랐지만 분명한 건 한글이 이 아이들의 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연구 비자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에밀리도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하버드 의대 소아정신과 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제는 한국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더 큰 규모의 임상 실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발견이 학계에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닥칠 더 큰 시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에밀리가 보여준 작은 변화들, MRI 스캔 결과들, 다른 자폐 아동들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버드로 돌아온 첫 주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에밀리의 정기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야 했죠. 그 와중에도 에밀리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에밀리였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몇 주는 힘들어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이는 마치 한국에서의 일상이 이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냈고 특히 제가 가져온 한글 블록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죠. 기억이나 미음 같은 기하학적 모양의 자음들을 자주 만지며 때로는 스스로 블록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에밀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처음으로 숟가락을 요구하는 손짓을 했고 간단한 소리를 따라하려 시도했죠. 자폐증 진단을 받은 후 처음 보이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매일 밤 관찰 일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어요. 하버드의 제 연구실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 분석이 한창이었습니다. MRI 촬영 결과들은 한글을 접할 때 자폐 아동의 뇌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패턴은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발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과장님께서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캐서린, 다음 달 열리는 신경과학 컨퍼런스에서 당신의 연구를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신 거죠. 하지만 그날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자폐증 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 윌리엄 박사가 제 연구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어로 자폐 아동을 치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버드 의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연구기금 심사위원회의 핵심 멤버였죠. 그의 반대는 곧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컨퍼런스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연구 지원금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어요. 이 와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퇴행이었습니다. 연구실에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면서 한글 블록과의 접촉이 줄어들자 아이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시작된 작은 제스처들이 하나둘 사라져갔고 소리 내기를 시도하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밤 에밀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블록을 던지고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변화는 분명 실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의 연구진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많은 자폐 아동들에게서 비슷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였어요. 이제 제게는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에밀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 사이로 아이가 한글 블록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닌 우리 아이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걸요. 하버드 의과대학 대강당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윌리엄 박사의 압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제 연구 발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열리게 된 거였죠. 국제자폐증 학회의 특별공청회 형식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자폐증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연구를 비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첫 줄에 앉아있는 윌리엄 박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학술지에 제 연구를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한 상태였어요. 발표 시작 직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청회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했죠. 일주일간 준비해서 새로운 데이터까지 가져온 그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MRI 스캔 결과들, 뇌파 분석 데이터, 그리고 자폐 아동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들을 차례로 설명했죠. 특히 한글을 접했을 때와 알파벳을 접했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연구에는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표본 집단이 너무 작고, 둘째, 통제 집단과의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셋째,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뇌의 일시적인 활성화를 실제 언어 발달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가설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윌리엄 박사의 지적은 날카로웠고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준비해온 추가 데이터가 빛을 발했어요. 그들은 지난 3개월간 더 많은 자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통제 집단과의 비교 실험 데이터, 그리고 매주 찍은 뇌 스캔 영상의 변화 과정은 설득력이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영상 자료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아이들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점차 한글 패턴에 관심을 보이고 간단한 모방을 시도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시각적 패턴 인식에서 시작해 소리와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많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날의 공청회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윌리엄 박사의 날카로운 지적 이후 오히려 더 활발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거든요.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자폐 아동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신경과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MIT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대규모 후속 연구를 제안한 겁니다. 더 많은 자폐 아동들을 대상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자는 거였죠. 심지어 윌리엄 박사도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캐서린, 당신의 가설이 맞다면 이건 자폐증 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인 시각으로만 봤던 것 같네요. 윌리엄 박사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를 데리러 갔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을 아이가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과 한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한 상호작용은 아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작은 접촉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어요. 자폐 아동에게 있어 자발적인 신체 접촉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을 자폐 아동의 치료에 활용하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심지어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이미 예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정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특별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를 통해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여러 연구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폐 아동들의 뇌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에 보이는 특별한 반응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었죠. 에밀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간단한 한글 패턴을 따라 그리려 시도하고 가끔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도 짓네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연구실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600년 전 한 명의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오늘날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의 그 과학적인 통찰력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설계된 시스템 한글. 이 놀라운 선물을 준 한국과 세종대왕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자폐증을 가진 딸을 위해 한글의 가능성을 연구한 외국인 학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오늘날 자폐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발견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과학적 원리가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인간의 뇌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설계된 최고의 문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한글의 가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